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0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 해석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는 방법. 오늘 앞에 편집한 것은 유명 유튜버의 방송을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6월 19일 방송분입니다. 퍼날라 주세요라고 본인도 얘기해서 제가 퍼날르는 겁니다. 한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좋은 방법 돈으로 한다. 친 이재명계 유튜버 패널들 다 금융 쪽으로 보냈다. 돈으로 공산주의 혁명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뭘로?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데가 해외 주식의 36.5%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투자 비용은 58%라고 합니다.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채권도 있고 해외 대체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투자가 70.5%나 제일 많습니다. 유럽이 14%고요. 한미관계 균열되면 국민연금 피해볼 수 있다. 해외 주식 폭망하면 전망이다. 미국 망하면 한국도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죠. 국내 주식 수익률이 21.67%로 뉴스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은 해외 주식은 0.11% 마이너스가 된 핵심 원인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흑자를 못 내고 있다. 가치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국내는 환율 때문에 또 문제이기도 하다. 환해지도 한다. 그래서 이 운영본부가 국민연금이 환해지도 한다는 것을 한다고 소개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눈깔 바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여기까지가 기초 지식이다. 복지부 지시를 하고 복지부가 행동은 연금이 하는 거죠. 환율 조작으로 걸릴 위험도 있다. 대통령도 집 팔고 주식해라. 운용사가 제시하는 머니무브 ETF. 60, 70대 노인 빈곤층 각 세대 다 거지가 됐다. 왜?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 14.9%에서 20.8%로 상향했답니다. 국민연금 번 돈 환율 방법에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달러 프로 환율 막은 정부, 외환 보유액 8억 달러 감소, 환율 구원투수 등판한 국민연금 환해지 비율 15%로 상향 조정. 바이낸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무기한 선물 상장.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 미국이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융이 강하기 때문이다. 금융으로 공격을 한다 이거죠. 6월 9일 날 서킷 브레이크, 6월 3일인가가 지방선거였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팍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 20일 동안의 코스피 움직임을 봤다. 선물거래 가격 상승 베팅, 가격 하락도 베팅한다. 삼전 하이닉스 하락 베팅 선물거래 있다. 자동차 업종 전체 선물 베팅 있다. 폭락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둘 다 된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헤지펀드 세력들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동학개미들이 이 외국 헤지펀드들 세력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 동학남처럼 뭔가 총알이 떨어지면 퍽 쓰러지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이 총알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퍽 쓰러지게 되어 있다. ETF는 기관 투자로 분류된다.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ETF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외국에 24시간 또 주식 개방을 했답니다.
외국인들 쌀 때 팔고 비쌀 때 팔고 나가는 것을 반복한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나가는 것을 반복한다. 환해지의 문제점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산업 죽이기 정책하는 거 아니냐. 삼전을 갖다가 광주 이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다. 6월 9일, 6월 11일 삼전 그 세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6월 12일 삼전 닉스 약간 말을 바꾸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후공정 패키지 공정은 전력용수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니까 후공정 패키지 공정은 광주 쪽으로 좀 옮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좀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마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다. 삼성 결국 미국으로 갈 것이다. 가난해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기본소득 정책이다. 코나이 커넥션 중국 비밀경찰서 들락날락했다. 우리나라 돈이 없다. 기본급 주겠다고 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먹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중국이 한국 국채 제일 많이 사고 있다. 한국의 대주주가 되려고 한다. 외국인 국내 주택 소유 순위도 중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나에게 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준다면 누가 법을 만들던 상관없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나마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이다. 한국이 중국화되면 미국의 군사 전력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일본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미일이 제2의 아관판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미일동맹, 영일동맹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자했던 역사를 돌이켜봐라. 이재명이 21세기 아간파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힘을 키우게 하고 있다. 이적 행위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경제적 식민지화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이다. 중국의 식민이냐 일본의 식민이냐가 문제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는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다. 한국이 이제 미국에 버려졌다. 경제 전쟁터가 된 것이다. 동학개미들 이 국제 헤지펀드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좆됐다. 이미 대세는 기울였다. 한국의 독립국가 유지 미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일본은 일편단심 난수 나비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을 키워주려고 한다. 그래서 큰일 난 것이다. 이재명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 아직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서 일본이 나비부인에서 본처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는 상관관계 추론의 전문가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방송은 인과관계 추론이 목적이기도 하죠. 많은 데이터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화, 경제 종속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푸틴이 권력을 위해 몰래 팔아넘긴 이것의 정체. 타일러 볼까요? 동일한 날짜 6월 19일에 거의 우리나라가 아니고 푸틴, 러시아를 빌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한테 경고를 주는 것 같은 방송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융단 폭격 같은 경제 제재를 비웃듯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수공장이 반납 없이 돌아가며 만들어낸 경제 성장률의 화려한 숫자 뒤에는 뼈아픈 지정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푸틴 체제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국가적 카니발리즘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달러망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어떻게 위안화에 종속되며 금융 주권을 잃어가는지, 그리고 자치공화국들의 분노가 어떻게 포스트 푸틴 시대의 거대한 내관이 될지 딥다이브 해봅니다.
이런 딥다이브, 이런 용어들이 제약이론 경영의 용어들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이빙 할 때 원인을 찾아서 막 잠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다이빙 때에서 팍 해가지고 바닥까지 근본 원인을 금방 찾아간다는 뜻의 딥다이브이겠습니다. 푸틴은 중국에게 얼마나 많이 퍼줄까?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다른 제국에 속국이 된다? 엄청난 지정학적 사건이라 본다.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통계적 착시 현상, 국가가 빛을 내서 탱크를 만들면 GDP가 올라간다. 전장에서 터지면 끝이죠. 전쟁 물자 제조는 기여가 안 되고 쓰여지면 사라지는 GDP다. 국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인프라 축적, 다 의문표를 붙이고 국가 예산의 기여, 다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금리가 러시아는 14.5%로 매우 높습니다. 민간 경제는 산소호흡기 달고 버티는 중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엔지니어나 고숙련 노동자들이 러시아를 빠져나갔습니다. 러시아 처자들도 많이 빠져나와서 한국 남자, 동유럽에 가봐야 유럽도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딱 보니까 한국이 그나마 또 한국의 남자들이 또 여편네 돈 벌어오면은 월급 다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불금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을 돌릴 인력 자체가 없다. 러시아가 회복 불능 상태인 것 같다. 이때 푸틴이 선택한 유일한 생명줄은 어디냐? 바로 중국이다. 중러가 수직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중 러시아를 호구로 보고 있는 중국이다. 러시아는 중국이 2029년까지 유럽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정망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평균 258.8달러로 책정될 전망이며, 이는 유럽에 남은 소수의 구매자들에게 제시된 평균 가격보다 38%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금융도 중국한테 유리해지고 있다. 러시아 은행에 달러는 없고 위안화만 쌓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하부 구조로 된다는 의미이다. 중국으로 경제 종속이 불가피해진다. 극동 시바리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중 인프라 건설 좀 해주세요. 항구 사용권과 송유관 통제권, 이런 것들도 남기려고 한다. 핵심 자산들 다 넘기는 중. 옆 경쟁국에게 스스로 내어준 적이 있나? 강대국이 한국의 이재명도 중국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에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국익을 생각했다면 이런 판을 생겼을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를 파는 꼴이다. 모스크바 밖에서 어떤 나비 효과가? 러시아도 연방 국가다. 각 공화국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비슬라브계 공화국이 많다. 자치권을 요구한다. 그래서 자치권 부여대 강한 통제가 러시아 내 갈등 대립으로 생길 것이다. 포스트 푸틴 후 8개 연방 광고 21개 공화국 46개 주가 있다고 합니다. BBC 조사 결과 러시아 크라스 노다르 변경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428명, 그 뒤를 다게스탄 363명과 브랴티아가 356명이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모스크바 출신의 사망자는 단 54명으로 확인되었다. 임계점에 다다른 분노, 중앙정부의 약점을 숨지겨 기다리는 세력이 있다. 과거 소련도 비슷하다. 군벌 세력들이 될 수도 있다. 각 연방정부별로 푸틴이 실각하여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면,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해지면 공화국끼리 뭉치긴 어렵다. 비전이 그래서 다음 리더가 강력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영토 전쟁과 자원쟁 발전이 연방 국가들끼리 생길 수 있다. 준내전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유라시아의 불안정 지대로. 중국의 종속 아니면 서방 세력과 협동하는데, 그런데 유럽은 푸틴을 원하지 않는다. 진짜 승자는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타일러, 확실히 미 국무부 출신인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친구가 거의 뭐 휴민트급 활동을 하는, 저건 한국말도 잘하고, 이제 한국말로 사고방식도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미국인이죠.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가 푸틴이 평화를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조반스 텔레그라피 6월 19일. 호기심과 좌절감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여름 블로드미르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군대의 심층 공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는 본질적으로 블라드미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압력을 가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토마호크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가 요구했던 것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수도 주변에 두꺼운 방공망을 뚫기 위해 필요한 수의 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모스크바를 향한 공격이 실현된 거죠. 그래서 이 본 사진의 설명을 인용하려 하자 이 기사가 인터넷 연결이 중단되고 다음에 찾으니까 이 기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불타는 그 다른 데서 가져온 모스크바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 이란 평화회담이 취소되어 휴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흐려졌습니다. 난디타 보스, 욤나 에합, 조나단 앨런, 로이터 3명의 기자가 6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두바이 6월 19일 로이터. 스위스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 방문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한 이란 협상들과의 미국 협상이 금요일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목요일 밤 성명에서 이러한 협상의 물류는 결코 간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산악 휴양지인 브루겐스톡에서 예정된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관영 타스 통신은 벤스의 목요일 발표 전에 이란 협상단이 먼저 미국이 중간 합의를 이행할 조짐을 확인해야 했으며, 대표단이 스위스로 이동할 것이라는 확인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양국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후 이 계획이 불필요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평화회담에서 제외된 이스라엘은 미국 이란 협정과 거리를 두고 레바논에서 이란과 동맹을 맺은 헤즈볼라 무장단체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으며, 이 협정이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현실의 냄새를 맡으세요. 제이디 벤스 이스라엘의 트럼프의 이란 합의 준수 경고. 필립 왕 타임 프라이 6월 19일. 목요일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에 동참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부분을 소외시켰으며 미국이 마지막 남은 주요 동맹국임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에 있었다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미국식 표현이라는 게 참 이러네요. 이스라엘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남부 레바논에서의 미사일 공격을 중단하는 동시에
원유 제재를 해제하며 이란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한 이란과의 합의를 옹호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OU 체결로 이란 경제 발전을 위한 3천억 달러의 규모 재활기금 마련을 위한 60일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번 거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타냐후의 한 고문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은 트럼프와 그의 팀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자레드 큐슈너가 이스라엘에 팔아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벤스는 이스라엘 방위 무기의 3분의 2가 미국인에 의해 제작되고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스라엘의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어나서 그 나라 상황이 실제를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오바마와의 비교. 휴전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 트럼프 관리들은 2018년 트럼프가 탈퇴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이란 협상, 즉 공동포괄행동 계획 JCPOA와 비교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러한 비교에 대한 질문에 벤스는 트럼프의 합의가 개선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걸프 국가들에게 널리 환영받는 방면 오바마의 합의는 이란의 힘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두 고래 사이에 몇 가지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핵 협상은 농축을 허용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휴전협정과 동의어일 수도 있고 그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란 신정 통치 지도자 하메네이의 말투로는 평화협정은 물 건너갔다고 느껴집니다. 존심만 내세우고 마치 미국이 자기네들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이 휴전협정 그 스위스에서의 그 행사가 무산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말 협상이 보류됨에 따라 이란 회담을 시작하려는 벤스의 노력은 초반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암마, 마드하니와 잠미, 키텐, 취리, AP,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수송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인 이해를 협상할 수 있는 60일의 창을 여는 협정서명 이틀 만에 이란과의 고위급 회담을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난관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죠.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끌도록 지명한 벤스와 그의 대표단을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고 부통령은 워싱턴에 남을 것입니다. 성명서는 이러한 협상의 물류는 결코 간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남부 레바논의 넓은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시협정의 문구는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레바논의 영토적 무결성만을 보장합니다. 회의는 처음에 서명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화려한 만찬을 하면서 이 문서에 서명했고 마스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별도로 서명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협상 입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워싱턴 국방 우선순위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즈마리 켈란닉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하고 세계 경제의 반향을 일으킨 후 이란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텀하우스 싱크탱크의 중동 및 북아프리아 프로그램 부연구원인 닐 코리엄은
이란 최고 지도자 회담 지지는 국내적으로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2월 28일 정권 교체를 요구하던 것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직접 앉아서 이 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라고 퀼리엄은 이란인들의 생각에 대해 말했습니다. 벤스는 정치적 분열을 통해 협상해야 합니다. 2028년 대선 후보로 유력한 벤스에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의 정치적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는 공동포괄적 행동계획으로 알려진 거래에서 탈퇴했습니다.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도 이 협정에 서명했었습니다. 워커는 특히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정에서 언급된 이란의 재건 및 경제발전을 위한 3천억 달러의 기금에 대해 우려하며 오바마의 2015년 협정에 따른 이란의 보상이 비교적 미미한 수준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이러한 기금에 미국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테헤란의 양보와 개혁 없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동 분쟁은 끝난 게 아니죠. 이란의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철수 요구는 마치 승자의 요구 같은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MOU에도 언급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란 전쟁도 장기전이 예상이 됩니다. 신정 정권은 고대에서나 가능했던 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정으로 복귀해야 평화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중동국가처럼. 아니면은 망명했던 팔레비 왕족이 가가지고 또 민주정을 어떻게 세울지. 근데 그것은 좀 잘 안 될 것 같죠.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티격태격 해가지고 중동 분쟁이 안 끝나면은 사실은 그거가 계속해서 이란을 죽이기 작전이고 최종 목적은 중국 죽이기 아니냐. 중국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지배 확대 지도 공표, 미 이란 각서의 다름의 자세 보도,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6월 19일, 로이터 통신은 1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계속되는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의 군사작전에 관해 동내에서 이전보다 광범위를 통제하에 두는 것을 명시한 지도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미 이란이 서명한 각서에서는 레바논의 영토 일체성과 주권을 확신한 것으로 한다라고 불리고 있어 로이터는 이스라엘이 각서에 따르는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이스라엘 관리는 동국으로부터 레바논 남부에 10km 들어간 영역의 부대 전개에 대해 트럼프 미 정권과 고집스러운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 당국자는 우리나라 민간인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며 지배지역을 넘어선 지점에서도 작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언론은 19일 이 나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18일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탱크 3량을 미사일 공격으로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병사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동국군이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진은 아이 둘을 데린 어떤 남성이 무너진 건물,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에서 무너진 건물 부분을 걷는 이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 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언급, 참정권 확보, 가짜뉴스 구분해야. 물음표를 제가 3개를 붙였습니다. 의문부호를. 최기창 전자신문 6월 19일. 일반 유명 매체들은 언급을 안 하는 것을 전자신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시사했다. 아울러 참정권 확보 시위를 틈타 이른바 부정선거론 등을 설파하는 일부 세력들의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유럽 G7 순방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나?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상 참 황당하다. 선관위 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에겐 통제 감시 견제의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제도들을 좀 더 최대한 거쳐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는 일부 세력들을 향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 특히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된다.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 획책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검문 검색을 한다든지 소위 주 산적이거나 털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부실선거, 부정선거는 상관관계 추론으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논리 아니냐. 부실선거를 만든 것이 부정선거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상관관계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추론 논리예요. 이 논리를 그저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이재명. 사전선거제도 충분히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 빌미로 2포인트, 3포인트 개헌안이 나올 것만 같기도 합니다. 대한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만들려고 바퀴벌레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결국은 나왔네요. 바퀴벌레 논란 서울로 7017 유지 운영비만 25억 넘었다. 이경탁 조선미디어 6월 19일 어저께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2017년 개장 이후 누적 비용 250억 넘어 개장 10년 앞두고 방수공사 등 보수 수요 잇따라 전문가 비용 편익 따져 운영 방향 재검토해야 개장 10년차를 앞두고 방수공사 등 시설물 보수도 잇따르면서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로 7017 내 원통형 쉼터 시설의 옥상 방수층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로 7017 곳곳에 설치된 이 시설물은 원통형 외관 때문에 현장에서는 통조림 건물로 불린다.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7년 약 6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보행공원으로 재생한 사업이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서울로 7017 요건데 남대문에서 해가지고 좀 넘어가는 거죠. 옛날 그 마포 쪽인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저도 한 번은 걸어본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인가.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박원순이 이거 했던 거 이거 철거해라. 음, 이거 철거해야지. 뭔 유지보수를 하냐. 그 외관도 보기도 싫은데 이걸 굳이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바퀴벌레 나오게 만들고 이재명 같은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게 만들고 요건 참고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제가 그 학습하기 위해서 폰 노이만 구조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 아까 참 그 상관관계 추론인데 저는 인과관계를 그 추진한다고 할까요? 인과관계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기업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만은 이 7개의 영역
정부, 국회, 법원, 언론 4대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이 권력들은 국민, 기업, 종교 밑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